김정은이가 최근에 그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한 거를 이제 체제 방어용이라고 쭉 선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북 제재에도 선제적 핵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발언하고 있거든요. 이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의도는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핵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말하자면 파괴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운반하는 수단은 미사일이 되는 것인데 네. 그 미사일은 종류가 뭐 단거리 미사일부터 ICBM까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거리 미사일 즉 1000km 이내에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예. 능력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1000km 갖고 미국 공격하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ICBM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네. 결국 그러한 핵폭탄을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예.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네. 미국이 증원을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가 명확한 거죠.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것이고 네.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사용하지 않는 무기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그들의 협박과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단 북한도 각오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핵을 썼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겠으나 현재와 같은 그러한 국제관계와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의 능력에서 북한이 네.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포함한 북한은 핵을 사용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질 겁니다. 저 지도에서 없어진다. 그렇죠. 그거를 각오하고 하려면 해라. 그렇죠. 단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협박에 우리가 굴복을 한다 그러면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예. 핵 인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그다음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당국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 예.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후보 때 북한에 대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던 모양인데 이 문재인이가 엊그저께 그 손석희랑 대담하면서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또는 뭐 선제 타격 뭐 이런 선제 타격론 이런 것을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에서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모영 대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어의 사용에 그 어떤 말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나 우리 또 여러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북한은 두 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라는 게 나라라고 본다면 그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헌법보다도 우선하는 게 노동당 규약인데 네. 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놨어요.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고. 네. 그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노동당 그리고 이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인민군 그리고 여기에 추정하는 핵심 세력은 명확한 대한민국의 적인 겁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에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같이 가야 될 동포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일부 그렇지 않은 불쌍한 동포들은 우리가 또 같이 품안고 가야 그래요. 되는 예. 이런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라의 지도자나 우리 군인은 그중에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적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그 견제라든가 네네. 그런 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네. 일반 국민이나 통일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포들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뭐 지원하고 하는 거 것이고 이것을 구분을 딱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노동당이나 인민군이나 해서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 문재인이가 자꾸 이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동포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감상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뭐 감상팔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정에 대한 네. 그런 것을
해가지고 호도를 시키는 것이죠. 명확하게 두 개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이제 김정은이가 방어용이라고 체제 유지용이라고 개발했던 이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어 체계가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위원회가 이 북한의 맛을 삼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삼축 체계가 지금 우리가 이걸 구축하고 있는 도중입니까? 한국형 삼축은 네. 그건 사실 2016년에 제가 합참 전략본부장 하면서 제가 발표했어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핵 좀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기본적으로 무기라는 것은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미사일을 공격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날아오는 것을 유경으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네. 총을 뭐 방어하고 공격할 때 따로 만들지 않잖아요. 네. 무기는 살상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어떠한 작전 개념에서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예. 핵은 당연히 뭐 공격용이 될 수도 있고 방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에 대비하면 안 됩니다. 안보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하는 컨셉과 개념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또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체로 하는 우리의 여건상 핵을 당장 만들기도 어려우니 네. 핵에 대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와 특히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약속한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일단 핵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국형 삼축이라고 해서 그렇죠. 킬체인, 네. KAMD, KMPR 네. 이 세 개의 개념을 정립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중에 킬체인은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그것이 수십 개가 막 날아오면 요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이 확실시 되고 그다음에 핵 공격이 정말 곧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때. 징후를 분석해서 임박했다고 판단이 되면 선제 타격해서 네. 근본적인 위협을 없앤다는 게 킬체인의 개념이고 네. 그 수단은 미사일과 공중력 같은 것이 될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은 KAMD 방어망으로 요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해서 우리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면 네. 우리는 핵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핵에 준하는 그에 상응하는 그 아주 막강한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 그러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핵심 무인 평양 네. 그중에서 군과 국가 수뇌부가 있는 그런 평양 일대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다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삼축을 정립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킬체인은 이제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의 그 공격이 임박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됐을 때 우리가 맞기 전에 먼저 선제 타격한다 이런 네. 개념인데 이때 그 임박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국제사회에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먼저 전쟁 일으켰다는 이 그 전범국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증거들이 뭐 위성사진이나 그런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징후를 판단한다 그러면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미사일이 이게 누워있어 쏘지는 못하니까 직립을 했다든가 직립. 예, 발사대를 세워야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튼을 누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통신 같은 것도 통신 감청. 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휴민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어떤 사람인가는 관여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전출처에서 얻는다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네. 확실한 증거가 됐을 때 우리도 할 것이고 네. 그러한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해 당연히 해야죠.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주은님인데 군인들 훈련을 좀 빡시게 하고 세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여성도 군대 가서 총 쏘는 법 전투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은님이 여성 이름자로는 여성 이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예. 제가 오늘 공성국 우리 박사님 여기 나와서 다시 이런 답변에 대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많은 그 언론과 TV에서 뭐 러시아가 공격을 실패했고 방어를 잘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관점이 하나가 아주 잘못됐다기보다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1973년도 월남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전쟁을 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90년대 걸프전, 이라크전, 네.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도 뭐 체첸 전쟁을 네. 했고,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은 굉장히 약한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인명중중 사상에 의해서 아주 첨단 정밀 무기를 가지고 핀포인트식으로 적의 군사력 위주로 타격을 했습니다. 예. 가끔 그것이 오발이 돼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되긴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같은 대량 인민 피해라든가 이런 걸 한 그러한 전쟁을 못 봤어요. 민간인 학살이 그동안은 네. 없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전쟁에 대한 위협을 크게 안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번 전쟁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한 전면전이에요. 네. 양쪽이 10만, 20만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싸운 겁니다. 네. 누가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한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마리우폴도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었으며 그래요. 예. 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며 그 트라우마가 얼마큼 가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군사력이 5위 내지는 6위를 하고 있는 110만과 60만 가까운 군대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 관련국이 세계 1위인 군사력인 미국, 세계 군사력 2위까지 올라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 건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네.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론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군인이야. 군대가 훈련을 빡세게 하고 군대가 잘해야지 전쟁이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건데 지금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시민군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는 국가 총력전입니다. 네. 국민의 의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조선 말에 일본한테 조선이 넘어갈 때 전쟁은커녕 활 한 번 쏴보지 않고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때 이완용이가 한 얘기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국민은 죽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36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말 주권도 없이 노예를 살았죠. 노예 살았죠. 고려 말에 세계 최강의 원나라가 침공을 했습니다. 90년 동안 고려가 저항을 우리가 했어요. 항전을 했어요. 항전을 예.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강한 원나라도 고려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분화국이 되었고, 예. 그다음에 그 고려라는 국채를 유지했고, 그래서 자치국 그 인정을 해준 유지했죠. 거죠. 예.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위협에서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정말 같이 상무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네. 정말 북한이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합당하는 그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하는 국민적 합의가 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아, 그래서 오늘
그 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세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려 나왔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군사 지도자들도. 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군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정말 같이 이번 기회에 잘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리 현재의 이 그 안보 상황 또 정치 상황에 대한 이 걱정 끝에 다시 이제 우리 고성우 TV에 나오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정주원님 질문 드렸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략본부장을 하고 할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율 때문에 이제 군의 목적이 이게 대한민국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의 현역을 유지하여야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또 전쟁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출생률이 적어가지고 지금 1년에 한 10만 징집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대에 오는 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병역법은 18세 이상의 남자를 징집하여 군대에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대한민국 헌법은 5대 의무를 국민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1번이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자, 여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건 자체가. 그러나 미군도 이스라엘도 전투 현장에 여군을 보내진 않아요. 현장에는. 근데 여군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 여군들은 뭘 하느냐. 전쟁은 싸우는 전투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전투 지원병이 있어요.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로 포병, 항공, 그래서 지원하는 거죠. 화력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전투 근무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보급품을 주고 행정을 하고 이런 뒤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는 이 전투 현장은 사실 여자들이 가서 싸우기에는 직접 싸우기에는 어렵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러나 전투 지원이나 전투 근무 지원 파트에는 얼마든지 여성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히 후방 지역이 있잖아요. 향토사단 전라도 경상도에 다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후방 지역에서 행정이라든가 전투 근무 지원 파트는 얼마든지 여자도 근무할 수가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연구를 해서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점을 다 주는 거예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존하는 그러한 전투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너무 걱정하실 것만은 없다. 왜 그러냐면 전쟁은 현역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국방의 강점 중에 하나는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는 90 먹은 할아버지까지 다 총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비 전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현역이 좀 부족해도 동원한다든가 해서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이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것들은 연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기택 김님은 아까 그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삼축체계 쭉 설명을 하셔서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JY윤님은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과장된 수치 말고 뭐 제가 이게 어느 유튜브가 얼마나 과장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나름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 편견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우리나라 군사력은 어떻게 되나요? 하셨어요. 네. 이 군사력이라고 하면 그걸 이 계산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제 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뭐 세계 5위다 6위다 뭐 북한 얼마다 하냐. 얘기하죠. 그냥 뭐 하는 게 아니라 병력의 숫자.
그 다음에 무기 체계의 어떤 양, 네. 거기다가 질, 전투력 지수를 넣습니다. 예를 들면 네. 비행기가 똑같이 한 대씩 있어도 그렇죠. F-35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하고 뭐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미그 21이라든가 이거는 전투력 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더해서 또 전쟁 지속 능력, 경제력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나라의 군사력을 산정을 하는데 네. 산수적으로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도 대한민국이 5륙이라고 하는 것 얘기하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50만, 60만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의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 남미에 가면 패권 국가예요. 패권국까지. 대륙의 패권국까지. 패권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병력의 숫자, 그 다음에 경제적 규모가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무기의 질, 예.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네. 그다음 2위가 뭐 러시아라고도 하고 중국이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네. 뭐 국력까지 다 따라서 2위가 뭐 중국이라고 본다면 3위가 러시아. 근데 독일이나 불란서나 뭐 영국이나 네. 우리나 군사력 면에서 크게 차이 안 나요. 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세계 한 5, 6위 정도 될 것이다. 그래. 틀린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근데 이 군사력 계산에서 이제 핵 보유 국가냐 아니냐는 것도 핵은 예. 전투력과 전혀 별개입니다. 핵을 거기다 넣어서 전투를 계산하잖아요. 왜냐하면 핵은 게임 체인지거든요. 그래요. 전혀 다른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그건 계산하고 별도로 해야 된다.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지 핵을 비행기를 뭐 수백 대 가지고 있다고 하여 핵에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노지강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용산 집무실을 그 민주당이 흠집내기를 하는 것 같은데 쪼개기 이전이 안보에 문제가 되는 건지요? 그 지금 이제 이 예비비도 찔끔찔끔 지금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어쨌든 한 번에 다 싹 옮기는 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이게 이제 쪼개기 이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의 어떤 그 이제 뭐 청와대란 말을 쓰지 않으니까 네. 그 대통령 집무실 격과 최고위가 옮긴다는 것에 예. 대한 철학적 배경과 개념을 잘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수도 한성은 사대문 안이 서울입니다. 그랬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그렇잖아요. 그게 서울이 있던 거예요. 근데 서울은 계속 팽창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경복궁이 서울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경복궁 안이 아니에요. 제가 중2 때 30단이라고 경복궁 안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경복궁의 문은 신무문이라는 게 광화문 북쪽이 신무문이에요. 네. 그 바깥이 청와대예요. 거기는 옛날 조선 총독부 그 총독 관저였어요. 중앙청 뒤에. 예. 네. 그래서 이 경복궁의 지세를 누르기 위해 거기 들어와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의도로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이 북한과 계속 군사적인 그런 대결을 해 나오면서 1.12 사태 있었잖아요. 68년도. 그러니까 안보가 중요해졌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걸 열겠다는 거예요. 네. 서울도 이제 완전히 확장이 됐잖아요. 네. 서울을 지도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용산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 왔던 시설들이 있으니까 당장 시설을 옮기기에는 용산만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옮기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고 좀 미진하게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그러한 때 맞는 그러한 안보의 공백이라든가 경호의 공백을 그거 하라고 군인들이 있는 것이고 경호실이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역점 그러한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게 제대로 지원해주고 네. 정권의 그 마무리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띠따로님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는데 장기전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이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나요? 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직접적으로 미국이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 개념이 안 맞고요. 네. 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안 하고 있죠. 못하죠. 네, 안 그러니까 하죠. 미군도 안 가는데 우리한테 다른 나라한테 파병해 달라고 하는 요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성립이 잘 안 되겠네. 이게 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동맹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동맹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하나의 적을 가지고 두 개 이상의 나라가 어떤 위협에 같이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토와 유럽은 나토와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나토 회원국이 13개국으로 시작해서 지금 30여 개가 됐습니다. 네. 왜 나토 회원국으로 다 들어가려고 하느냐? 나토로 들어가면 동맹이잖아요, 미국하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그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한 거죠. 예. 그걸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금 공격을 예.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려면 동맹의 약속이 없으니까 미국 의회와 국제적인 지난번에 이라크에 다국적군 만들듯이 예, 예.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만들어야 돼. 일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태평양과 한반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전혀 문제가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없을 거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거는 예. 한국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전 세계 뭐 불란서 뭐 다 다국적군을 만든다면 예. 한국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그래서 갔잖아요. 예. 다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중에 그 러시아군에 대항할 아주 효과적인 무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무기 제공 요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국익에 맞춰서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지원해 줬을 때 러시아로부터 오는 반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블록화돼 가고 있는데 예. 중국도 러시아를 지금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무기를 지원했을 때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논리입니다. 감상의 논리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익에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면밀히 따져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레종님은 북한에 열병식 했는데 북한의 무기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무기는 이번에 나온 무기 중에서는 어떤 것인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북한이 이제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북한이 1974년보다 4년까지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앞서 있던 나라입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게 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재건을 했는데 그때는 소련이라는 그 코민테름이라고 그러나요? 그 공산 전체를 소련이 종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 한 개 도시를 한 나라에 맡겼어요. 어. 폴란드는 뭐 평양, 헝가리는 어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북한은 재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만주에서의 전쟁을 대비해서 북한에다가 일본 아이들은 많은 공장을 지었어요. 수풍댐도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남한은 주로 이 농작물을 수탈해 갔지만 북한은 철광석부터 시작해서 지화전이 풍부하니까 공장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70년 이전까지 북한의 네. 어떤 야전 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 월등히 앞섰어요. 북한은 중화학공업, 우리는 농업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었죠. 예. 우리가 중화학공을 시작해가지고 한 지가 70년대 후반 80년 된 겁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주국방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미사일이라고 만들었던 게 1976년도예요. 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앞서갔던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걔네들이 돈도 없는데 포가 많나? 그때 만들었던 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낡고 노후돼서 제대로 네.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모르겠지만 포 숫자는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이 자유주의에서 만드는 무기, 대전차 무기 이번에도 뭐 제븐이라든가 엘로우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인데 우리 거 굉장히 비쌉니다. 1억 뭐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TV 영상 보면은 그 테러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목에 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RPG7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싸요. 간단합니다. 아주 그 조작이 간단해. 그런데
이 조작이 간단한 무기를 10년 동안 병사가 했다고 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고가의 무기인데 한 1년 정도 다루는 사람이에요. 아하. 여기는 한 10년 했어 그걸.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감으로 딱 보고 딱 그냥 누르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서부 총잡이들처럼.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단순하게 북한이 예. 뭐 무기가 노후화되었다, 뭐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방비를 도대체 북한에 얼마를 쓰면서 니들은 북한의 그 위협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국방비 70%는 경상비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월급 주고 하는 북한에 있는 그 병사들의 월급이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그렇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숫자로 걔네들은 몇 불 썼는데 우리는 얼마를 썼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 걔네가 의무 복무 연한이 10년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 자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넘잖아요. 2천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이 조금 안 예. 되잖아. 예. 그럼 뭐 젊은 애들 비슷하잖아요. 태어나는 게. 그럼 옛날에 우리 한참 애기 많이 낳을 때는 우리 때는 뭐 한 7, 80만씩 낳았잖아요. 그래요. 야, 2, 30만 난다고 칩시다. 20대 되는 친구가. 그럼 2년 근무하면 곱하기 2 하면은 40만 되는 거예요. 북한은 10만 정도밖에 징집이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110만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를 근무해, 110만? 그러니까 10년 근무 시켜야지. 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그런데 그 10년 동안 낡은 무기지만 뭐 정말 권총처럼 계속 쓰고 있으면 익숙해지니까 그 무기를 아무리 무기 대 무기로 비교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위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오랜만에 나와셔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까지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럽다. 예, 저 장군 포스가 뿜뿜한다고 다들 기분 좋게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예, 외교안보 특급 오늘 이모영 장군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